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전 오늘 슈퍼리치가 되는 9가지 방법, 부의 본능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제가 모처럼 읽으면서 깊은 감동과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물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썸네일도 넣었듯이 이 저자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로 많은 통찰력과 어떤 직관, 깊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테크 책 다 좋죠. 모든 책은 다 좋은데 이 책은 좀 특별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것,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합니다.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요약하기 되게 힘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자 이름이 브라운스톤이에요. 그래서 브라운스톤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외국인이 쓴 책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만 원을 50억으로 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투자를 하다가 망하기도 했고 힘들었고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서 아마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 빚이 아주 많은 사람도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변화와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종잣돈을 모으는 철칙은 번 것보다 적게 쓰는 것이다. 그러나 최선은 아예 안 쓰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아예 안 쓰는 방법. 차를 안 샀대요. 결혼할 때 혼수를 아예 하지 않았대요. 신혼방도 월세로 시작했고 전세로 살 때도 좋은 동네에 큰 평수로 전세를 살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분양받은 새 아파트도 내가 입주를 하지 않았고 전세를 주고 우리 부부는 전세가 싼 동네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연탄 공장 근처의 서민 아파트, 지하철과 엄청 멀리 떨어진 아파트까지 걸어 다니고 유모차를 밀고 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아꼈다고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고생과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모은 돈을요,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계속 실패 연속이었대요. 자동차 안 사고 투자한 돈, 혼수와 전세금 줄여서 마련한 투자금도 처음엔 모두 수업료로 날렸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벌 수는 없었다. 배움이 먼저였다. 한 종목으로 12억 원을 날렸을 때는 몸무게가 6kg이나 줄고 몸이 아팠대요. 소화불량과 통증으로 병원에 가니 의사가 암이라고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했고 막 죽는 줄 알고 마음고생을 엄청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지인이었대요. 사실은 마음에 병이 들었던 것이다 라고 했어요. 투자를 하면 여러분 돈을 잃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건강을 완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멘탈이 약하면 병이 들 수 있죠. 하지만 100억대 재산을 모은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별표 100개 할게요. 실패는 누구나 하고 누구나 어려울 수 있고 누구나 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게 유일한 성공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마추어 투자법과 고수 투자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아마추어는요, 어디 단번에 성공하는 투자 비법 없나? 쉽게 돈을 벌려고 한대요. 그리고 그런 쉬운 방법으로 따라 해보다가 박살나고 망합니다. 아마추어랑 달리 고수는요,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걸 뒤늦게 알았대요. 바둑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먼저 살고 난 후에 적을 죽여라. 자, 실패하지 않는 법을 먼저 익힌 다음에 버는 법을,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재테크 지식이 많다고 반드시 투자에 성공할까요? 만약에 재테크 지식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박사나 교수들이 제일 먼저 부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워런 버핏도 주식 투자는 IQ 150이 IQ 120을 물리치는 게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부자가 되려면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수익률을 갉아먹는 경쟁자가 없어야 한다.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 이것이야말로
부자 되는 최상의 조건이다. 경쟁자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경쟁자가 없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걸 들여다보면 돈을 벌 수 있죠. 자, 공급을 제한하는 독점력에 의해서 부가 결정된다면 부동산에서는 1위가 땅, 2위가 아파트, 3위 오피스텔, 4위가 상가라고 합니다. 땅은 더 만들어내기 힘들어요. 아파트 더 짓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저기 강원도 산골에 짓는 거 말고. 오피스텔은 비교적 좁은 땅에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자, 이 중에 나는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라고 권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집은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돈을 벌면 맨 처음 가져야 하는 게 자기 집이기 때문이다. 사업이든 주식이든 돈을 번 사람은 결국엔 더 좋은 자기 집을 사게 되어 있다. 재테크에서는 이걸 중요시 여기래요. 적들이 나보다 강하면 싸우지 말고 나에게 승산이 있을 때 싸워야 한다. 이것이 재테크 전쟁에서 승리 비결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대신에 카지노 주식을 살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복권을 사는 대신에 보험회사 주식을 살 것이다. 왜냐하면 둘 다 수학적으로 이익이 증명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확률이 낮은 걸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지켜야 할 원칙 하나 얘기할게요. 항상 소수 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 다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 짓는 본능은 소수 편에 서는 걸 방해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에서 실패한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휩쓸린다거나 언론이나 뉴스나 기사에 나오는 게 다수의 편이죠. 그런 거에 휩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소수에 설 수가 없겠죠. 뭐 배우자의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가 귀를 솔깃하면서 좋다고 하면 하고 아니라고 하면 안 하고. 자,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저랑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밑줄을 막 그으면서 감탄을 했어요. 부동산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3년 정도는 오른다. 오름세가 5년, 6년 지속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부동산 박사가 되어가고 그동안 관심이 없던 사람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분야 재테크 책이 잘 팔리고 9시 뉴스에서 부동산 청약 과열 보도가 나오면 이 모든 것은 경고 신호다. 신혼집 선정이 노후 재산을 좌우한다라고 합니다.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있으면 이 부분 자세하게 보시면 좋아요. 신혼보금자리는요, 처음 살게 되는 지역을 잘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영토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살게 된 곳을 떠나지 못하고 평생 그곳에 살게 되는 경우, 해외 이민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국에 갔다. 그럼 그 지역에 자리 잡으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평수를 줄여서라도 유망한 지역에 사는 게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장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 동네일수록 경제서적과 재테크 책이 많이 팔린다. 재테크 방법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부자 동네가 우리가 아니라도 경제서적과 재테크 책을 많이 읽으면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처럼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자들은요, 책을 모두 강조해요. 부자 중에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책을 읽는 건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는 책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업가든 투자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아파트 상승 시세를 주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다. 별표 100개. 그런데 정부에서 2019년 현재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로 규제를 강화했다. 개발 이익 중 절반 가까이를 정부가 가져가겠다고 한다. 그래서 투자 매력이 확 줄었다. 자, 개발 이익을 내가 5억을 먹을 수 있었는데 정부가 2억 5천을 가져가니까 당연히 나는 2억 5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 소송에 들어가서 결판이 날 때까지는 조정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초한 규제가 없는 재개발이 남았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럼 왜 재건축이 상승을 주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짝 얘기할게요. 아파트 재건축은 아파트 지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입지가 좋아요. 30년, 40년 전에 아파트가 지어진 곳은 입지가 좋다. 학군이 받쳐주기도 하고 교통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면 당연히 시세가 가장 비쌉니다. 아파트를 때려 부수고 신규 아파트를 지으니까요. 이런 곳은요, 가격에 천장이 뚫려 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비싼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혼자 막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가장 비싼 것이 비싸져야 나머지 것들도 금액이 오르죠. 가장 비싼 것이 만약에 오르지 않는다? 가장 비싼 것이 하락한다? 그럼 나머지 그 밑에 단계들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주도하는 1등주가 재건축 아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규제가 강화되어 있지만 그럼 이게 언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가 되었느냐?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3법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때 이 부동산 3법의 핵심 골자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거고 재건축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했죠. 이런 기사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문에 잘 안 나오고요. 뉴스에 자세히 안 나와요. 왜? 부동산 3법 이거 문서만 이만큼이에요. 자료만 국토부 자료만 이만큼이고 무슨 말인지 초보자는 이해도 안 가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아예 말도 안 하죠. 부자 감세일 수도 있죠. 뭐 이때 재건축 뭐 3개까지 가지고 있으면 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막 이렇게 완화가 엄청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끊임없이 키워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자세한 거는 국토부 문서를 보고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알아야 하는 그런 것이죠. 가장 큰 위험은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하지 못한다. 잃지 않으려는 손실 공포감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본다.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팔아요. 그리고 손해봐요. 뭐 이런 거 잃지 않으려고 막 했던 액션들이 나쁘게 오는 결과가 있죠. 가난이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냉수 먹고 이쑤신다.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매를 맞아도 은가락지 낀 손에 맞는 것이 좋다. 체면과 과시 본능 때문에 분수에 넘치게 좋은 차를 사고 많이 먹고 옷도 막 명품 치장하고 이런 게 부자와 멀어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불확실한 어떤 투자 시장에요. 재테크 도사가 나타나서 미래를 알려주겠다. 내가 막 찍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믿고 투자하면 결과는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도 처음에 펀드 매니저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대요.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 펀드 매니저를 알게 되고 남모르는 지도와 추천을 받게 된 것을 행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나와 증권사 직원은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예감에 흥분했대요. 그래서 많이 벌었냐고? 오히려 많이 날렸다. 수업료를 내고 깨달은 건 유명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전문가 믿고 투자하면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어요. 왜? 작전 세력이라는 것도 있대요. 주식에서.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시세를 조작하고 바다에 침몰한 보물선을 찾았다느니 뭐 신약 개발을 했다느니 하는 재료들을 모두 작전 세력이 만든 루머였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사라든가 어떤 정보를 접할 때 하나 기준으로 삼을 게 있어요. 그걸 믿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 돈을 손해볼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으면 믿지 마세요. 자, 그 사람 말을 믿고 했을 때 1%라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믿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지금 포인트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독서를 읽으면 부자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믿으면 여러분 손해볼 게 있나요? 여러분 재산이 막 줄어들어요? 이런 거 괜찮죠.
뭐 블로그를 시작하세요. 블로그에 뭐 글쓰기라든가 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세요. 돈은 손해보나요? 네, 이런 거 괜찮아요. 그래서 잘 판단하세요. 내가 이걸 믿어서 손해볼 게 있는가. 뭐 가계부를 쓰세요. 이런 거 여러분 손해보나요? 아니요, 없어요. 자, 성공과 질투에 대해서, 부자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의 성공에 대해 질투심을 갖고 험담하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남들보다 내가 뒤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나는 타인의 성공을 칭찬하고 축하해줌으로써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스스로 불러일으킨다. 나는 절대로 부자를 욕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규제와 세금 폭탄을 던질까? 마녀 사냥이다. 무지한 대중들의 분노를 부자들에게 돌리고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집 부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그 예다. 자, 만약 다주택자가 사라진다면 누가 무주택자에게 전월세를 공급해 줄 수 있을까? 정부가 할까요?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는 전체 시장의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다주택자를 옥죄는 규제는 장기적으로 전월세 공급을 줄이고 집값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자, 전월세를 공급하지 않아요. 임대주택이 없어요. 그러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될 수도 있겠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결코 천재가 아니다. 카네기 같은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들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게 오히려 많이 배우고 훈련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한다. 우리 가난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난 돈복이 없어. 난 재수가 없어.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한대요. 옆에서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재수 없게 산다고 합니다. 친척 중 한 아이는 5살 때부터 넌 커서 판사나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는데 정말 커서 변호사가 됐대요. 강민구 판사님 댁에도 어떤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 집안에 판사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대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하고 주문을 걸래요. 부자가 되는 주문.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부자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점점 부자에서 멀어져감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부자가 될 수 있어. 난 지금은 돈이 없지만 점점 돈을 모으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을 저축하는데 실패한 사람은 아주 낮은 목표를 세우래요. 일주일 동안 얼마를 모으겠다. 이런 걸 달성하고 성공의 기쁨을 만끽하라 라고 합니다. 성공을 체험하라.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을 체험하라. 이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요, 자신의 서약서를 쓰래요. 내 마음의 결심을 문서로 표현하라. 결심에는 구체적인 숫자와 목표 달성 시간이 계획표로 있어야 된대요. 1억 원을 모을 것이다. 3년 동안 모을 것이다.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를 몇 년도 몇 월까지 내가 얼마를 모을 거다. 완료를 하면 친구와 가족들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겠다고 나의 결심을 발표하래요. 서명도 막 하고요. 이 목표 달성에 협력하겠다는 가족의 서명을 받아두래요. 저는 이런 서명까지는 아니지만 올해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모으겠다 계획표를 만들어서 집안 곳곳에 붙여놓았어요. 남편도 볼 수 있도록, 아이도 볼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할 수 있죠. 부자가 되는 방법. 신에게 기도하라. 오잉? 이게 무슨 소리야? 신에게 기도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자, 우리가 신에게 기도함으로써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열등감, 패배감, 죄의식,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도. 저도 뭔가 할 때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막 감사일기 쓰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빚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뭐 저도 빚이 있습니다. 빚이 있는 분들은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빚을 공표하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방송에 나가서도 제 빚이 얼마예요 얘기했고 우리 아이에게도 빚을 얘기했어요.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라. 가족에게 말하라. 아내에게 말하라. 어리석게 빚을 졌지만 이제는 갚겠노라고 선언하라. 그리고 빚 상환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막 다 한 다음에 잘 보이는 벽에 붙여놓아라. 막 빚을 숨기고 돈이 있는 척하고 부자인 척하는 게 아니라 뭐 얼마씩 갚아야 돼. 이거 갚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끝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솔루션이 있어요. 언제가 아니라 어디에 집을 살 건지 초점을 맞춰라.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라. 투자는 유망지역에, 주거는 직장 근처에 하라. 당장 불편해도 개발지역에 투자하라. 좋은 집은 머리가 아니라 발로 장만하라. 중개료를 법정 수수료보다 더 많이 주어라. 푼돈 때문에 계약을 망치지 마라. 100만 원, 200만 원 깎느라고 마음 상해서 집을 못 사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빚을 얻어 살아. 평수를 줄여도 부자 동네 살아라. 타고난 부동산 박사인 아내의 의견을 경청하라. 여러분 별표 100개 할게요. 타고난 부동산 박사인 아내의 의견을 경청하라. 집은 여자가 잘 압니다. 아이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이랬다 저랬다 쳐도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4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아마존이 자리하고 있는 시애틀이다. 아마존 때문에 시애틀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사실은 제가 다른 책을 통해서도 봤어요. 이런 관련 IT 관련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막 인구가 몰려가니까, 고소득자가 몰려가니까, 실리콘밸리가 비싸진 건 말도 할 수 없고요. 자, 반면에 한국의 산업구조도 제조업에서 지식과 서비스로 옮겨감으로써 이 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앞으로 IT 관련 스마트 시티라든가 데이터 센터 위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진작 볼 거예요. 그죠? 이미 울산, 거제, 군산 같은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가 있는 지역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큰 트렌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또 인구가 감소할 지역이 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영업자는 앞으로 생존율이 낮아진다고 해요. 첫째, 원래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가진 대기업들이 진출해가지고 소자본 자영업자들이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이다. 둘째, 인터넷 쇼핑의 발달로 거리 상가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거의 사지 않아요. 자, 근데 인터넷 쇼핑몰로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상권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그런 곳. 소비자를 흡수하는 문화가 있거나 엔터테인먼트가 제공되는 곳은 투자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곳이 어딜까를 알려면 잘 놀고 잘 돌아다녀 봐야겠죠.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놀고 한 군데서 만나면 안 돼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해방촌도 한번 가보고 북촌도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경리단길도 한번 가보고 그 연남동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막 돌아다녀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앞으로 상가는요. 완전히 독립된 자기 땅을 소유한 꼬마 빌딩 같은 땅 전체가 내 거인 그런 상가가 좋을 거라고 합니다. 구분 상가가 뭐냐면 테마 상가, 구분 상가. 상가가 나눠져가지고 101호, 102호 주인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해요. 이유는 오래될수록 그런 상가는 관리가 안 돼요. 화장실이 썩어가고 엘리베이터가 너무 넓고 입구가 막 엉망이어도 주인이 너무 많고 주인이 여러 명이고 또 어떤 데는 공실이 있어요. 1층은 채워졌지만 2층, 탑층은 비어있거나 이러면은 수리가 안 돼요. 돈을 걷어서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가 없죠. 하지만 전체가 내 땅이고 내 건물이면 언제든지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원하는 것들로 하나하나의 업종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너무나 좋은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책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재테크의 본능,
부자의 본능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될 씨앗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다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